돈을 주는 이유가 성범죄자들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매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폭행은 아닌 거 최소한 이런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받았잖아. (2015년 3월 3일) 서울의 한 해바라기 센터에서 만 19세의 이보라 양이 경찰에게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저씨 집에 가서 한 몇 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다가와서 계속 싫어요 했는데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반항하지 않았나요? 아파서 반항했어요. 제가 계속 싫어요, 싫어요라고 했어요. 보라 양이 겪은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기 약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10월 18일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보라 양은 주말을 맞아 친구와 놀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지하철역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보라 양. 그때 누군가 보라 양의 이름을 불렀는데 몇 년간 알고 지내던 아저씨였습니다.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먹었다고 했더니 집으로 밥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성은 보라 양을 데리고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한테 연락은 했나요? 친구하고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낮 정도쯤에 보자고만 이야기를 해서 아저씨 집에 가면서 친구한테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남성의 집에 따라 들어간 보라 양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밥을 차려주겠다며 부엌에 있었는데 갑자기 보라 양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양은 싫다고 말하며 밀었지만 남성은 괜찮다고 하며 보라 양의 티셔츠를 벗겼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보라 양을 추행하는 동안 보라 양은 계속 싫다고 말하며 남성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힘으로 보라 양을 누르며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보라 양. 제가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몸을 비틀면서 계속 반항했는데 아저씨가 너무 힘이 세서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범행이 끝난 후 남성이 휴지로 보라 양의 몸을 닦아줬다고 했습니다. 보라 양은 무서워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남성이 미안하다고 말하며 10,000원을 꺼내 보라 양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5개월이 지나고 2015년 3월이 되었고 보라 양이 어머니 강 씨에게 사실을 털어놔 경찰에 신고가 됐던 것입니다. 어머니 강 씨는 딸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해자의 정체를 알고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어머니 강 씨와 2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딸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강 씨는 크게 분노했지만 남성은 당당했습니다. 남성은 보라 양과 사귀는 사이였고 성관계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갔던 그날도 평소처럼 성관계를 했던 것뿐이고 성폭행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 18세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52살의 남성. 34살에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남성의 주장. 그날의 진실 게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10월에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였던 명확해 보였던 건데 굉장히 안에가 꼬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이보라 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실제 관계인지 등등해서 계속해서 사건이 뒤집히는데 먼저 이제 이보라 양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 성범죄에 관련된 일반 진술들이나 뭐 증언들 같은 경우랑 이 보라 양의 진술을 좀 비교를 했을 때 당시 이 신빙성 같은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상황의 맥락에 맞는 것 네. 그리고 증거와 부합성 이렇게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진술 자체의 신빙성. 그러니까 진술 자체가 한 타임으로 앞에서부터 뒤까지 일관돼 있는가. 다른 사람의 개입이 없는가.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진술을 받아내는 사람의
이 유도 신문이지 않아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읽으신 데에서 뭐라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으면 안 되죠. 갔을 때 집 안에 들어가서부터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공격당합니다.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디테일한 예를 들면 뭐 끝나고 휴지로 닦아줬다라든지 이런 묘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이제 학생이 뭐 해볼 수 없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경찰이 뭐라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지 풀 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조심스러워야 돼요. 근데 이 상황으로 보면은 맥락상 분명히 이건 간간이 맞는데라고 생각하겠는데 영악한 변호사들은 잘라서 봅니다. 10,000원은 뭘까요? 10,000원을 줬다. 미안하다. 10,000원을 꺼내서 줬다고 하는 것이 10,000원이 여기 놓여진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던졌는지 아니면 굳이 지갑에서 꺼내줬는지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다시 설명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13세 미만, 당신은 13세 미만이고 지금은 16세이지만은 돈을 주면은 이게 화대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주는 이유가 성범죄자들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매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폭행은 아닌 거 최소한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받았잖아. 그래서 3,000원 받았던 지적장애 중학생 사건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관계가 52세의 이 남성이 있고 어머니 강 씨가 있고 사귀었어요, 2년간. 네. 그리고 딸이 있는데 2년간 사귀었는데 어쨌든 뭐 직전에 헤어졌다 그래도 사귀는 사람이 그 사람의 딸과 사귀고 있었다.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라는 이 관계가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상실 그리고 이제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랑 사귀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귀다가 동거만 건지 사실혼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귀었다고 하지만 같이 살긴 살았는데 사실은 따로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맥락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네. 사실관계가 확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불륜 사건 보면은 가족 이렇게 저렇게도 그럼요. 하고 하니까 그거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런 거를 무시로 보는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인하고 달라요. 모든 관계는 가능하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보라 양이 왜 5개월이나 지나서 이 일을 갑자기 신고하게 됐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사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국경일이었던 그날 어머니 강 씨는 집 근처에 문을 연 산부인과를 겨우 찾아내 딸 보라 양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딸이 3개월째 생리를 하지 않아 걱정이 돼 찾아갔던 병원. 얼마 뒤 의사는 강 씨를 불러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강 씨는 딸이 임신을 했고 임신한 지 20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한 강 씨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며 다그쳤습니다. 평소 잘못을 많이 지적받아 어머니 강 씨를 무서워했던 딸 보라 양.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화를 내며 보라 양을 추궁했지만 보라 양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서 아기 아빠가 누구인지 딸에게 한 10번까지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강 씨의 다그침에도 말을 하지 않던 보라 양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10월경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그러나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이 보라 양은 해바라기 센터의 협조 아래 한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했던 아이의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아버지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맞았습니다. 남성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비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씨와 사비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연인 사이였는데 사귀는 동안 사비르가 자주 강 씨의 집에서 잤기 때문에 강 씨의 두 자녀와도 살갑게 지냈다고 합니다. 사비르는 보라 양과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보라 양의 태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제가 성폭행을 했다면 왜 보라는 이후에도 저를 만나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작년 9월부터 사귀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성관계를 했다니까요. 실제 사건이 있던 10월 18일 이후 사비르가 일주일에 6번 정도 보라 양에게 연락했고 만남도 지속됐습니다. 보라 양은 사비르를 만날 때마다 중학교 3학년 남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고 야구장이나 공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정말 남성의 주장처럼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을까? 그러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사비르는 분명 9월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했는데 휴대전화 사용 내역에는 9월부터 사건이 있던 10월 18일 이전까지 보라양에게 연락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사비르가 보라양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건 사건 날인 10월 18일 밤 12시 33분부터 성폭행이 신고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라양은 왜 사건 이후 사비르를 계속 만났던 것일까? 만나면 용돈을 줘서 만났어요.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아저씨가 무서웠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돈은 필요하니까요. 동생이랑 같이 나가서 만나서 그 뒤로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동생 없이 혼자 오라고 했고 동생 데리고 오면 인상을 썼지만 그래도 용돈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보라양은 병원에 가기 전날 사비르에게 내일 산부인과를 간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비르는 만약 임신이라면 나랑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보라양은 사건을 신고한 직후부터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심리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라양을 상담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직원이 어머니 강 씨에게 보라양의 지능검사를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검사한 보라양의 지능지수는 64, 사회성 지수는 57이었습니다. 결국 2015년 7월 14일 지적장애 상급으로 장애인 등록된 보라양. 보라양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가 네팔인 사비르라는 남성이었고 가명입니다. 근데 이제 사귀는 사이였다라고 하고 그럼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게 되는데 이 보라양이 딱 집어서 그날이라고 지정한 그 9월 그 이후부터 이게 또 있어요. 연락. 그 전까지 당연히 연인 관계였다면 연락을 하다가 그날도 성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죠. 다만 사비르는 강 씨와 같이 뭐 동거하고 그럴 때 피해자를 본 거죠. 알았을 수 있다고 좀 봐요. 얘가 지적 장애거나 아니면 말을 좀 하면은 잘 따라오는. 그러니까 구슬릴 수 있는 아이다. 그렇죠. 예. 그 범행 날 진짜 우연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종로가 동대문 거기는 사비르도 집이 있고 네. 이 보라양도 근처에서 많이 노는 데니까 그러니까 딱 봤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생각이 들겠죠. 아, 쟤를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면은 얘기하다 보면 잘 따라오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얘기했는데 집까지 갔는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혀 뭐 성폭행 이런 것의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엄마랑 살았던 아저씨니까 그 전에 돈도 주고 그랬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강간 사건하고는 다른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지적장애를 어떻게 한 그런 범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폭력과 무엇인가 위협 같은 것을 강간의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로 이렇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수사 방향이 잘못된 거고 그 수사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해바라기 센터의 그 검사관이나 경찰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봐요. 조사할 때 이 아이가 조금 그러면 바로 네. 지능 검사를 하고 조사 방식을 바꿔야죠. 재판에서 이게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오케이 그 있었다고 쳐. 그 이후로 계속 만나고 자연스럽게 뭐 용돈도 그렇죠. 받고 같이 다니고 또 성관계 여러 차례 있었고 이거 연락도 이렇게 계속하고. 그렇죠. 성관계 했지만 이 아이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거지만 어쨌든 돈을 주니까 연락 오면은 또 받고 돈 주고 받고 그런데 그걸 자기도 기분 나쁘니까 동생 데려갔는데 동생 데려간 게 돈을 같이 받을 건지 뭐 이런 건지 이게 두 가지 섞여 있겠죠. 네. 아이가 비교적 그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니까 돈 받고 이렇게 몇 달 동안 있었겠죠. 그 저기 임신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적장애 아이라는 게 전제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방향으로 수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라양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에서 저는 뭐 중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다녔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진술을 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점수를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요즘 그냥 뒤에서 자는 애들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지적장애를 가졌던 안 가졌던, 그리고 얘네들한테 지능검사 다 한다고 하는데 지능검사를 애들이 하는 게 대충 같이 베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검출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정확히 지능검사가 된 게 아니고, 정문대 진학했다는 게 이 지능검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사람만 채우면 돈은 국가에서 주는데 전혀 이 아이의 지적장애와는 전혀 관계없는 걸 다 증거를 합치고 들이대니까 전혀 이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 수사기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재판이 좀 많이 꼬여갔는데 네. 아이가 이 보라 양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던 이유는 뭘까요? 어떤 심리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네. 기분 나쁜 게 분명히 있었어. 사비르 말대로 성관계.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씀 강간. 당할 때 당연히 아팠던 기억 때문에, 그거는 뭐 돈은 받는 건 좋지만 혼자 만나긴 싫은. 그렇죠. 싫으니까 애들 데려간 거죠. 그런데 네. 그 사비르도 싫어한 거죠. 애 데리고 나오면 돈도 써야 되고 구슬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지능이 제로는 아니에요. 네. 아이가. 근데 쉽게 소위 가스라이팅이 되는 그 단계가 가장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막 할 때마다 막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뭐 객관적인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도 그냥 어쨌든 자발적으로 판정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관계 갖고 돈 받아 가서 가고, 이 관계가 좀 표현이 이어져서 달라지죠. 네. 간 거는 자발적이지만 네. 자발적이라는 표현 중에 돈을 줬다고 하면 자발적은 아니죠. 돈으로 유인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표현 자체를 재판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명확히 구분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즉 자기 발로 갔지만 돈을 여기다 놓고 간 게 어떻게 자발적이냐. 그러니까 아이예요. 네. 이 아이도 19, 20이지만 네. 지적 능력은 지금 초등학생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네. 64에 64. 그러면 64의 초등학생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사탕 주니까 너 이거 사탕 먹을래? 올래? 그 옷 좀 벗어볼래?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자발적이라고 표현해요? 재판 진행하면서 문제가 지금 이제 보라 양의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아, 바뀔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그 부분 좀 살펴보고 이 뒤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르와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도 연인 관계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와 성관계도 한 사이였고 그날도 성관계를 한 것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라 양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저씨한테 성폭행 당한 후에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어요. 아저씨를 신고하면 찾아와서 복수를 할까봐 무서웠어요. 아저씨는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보라 양은 가해자 사비르가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부터 사건을 나가기 전까지 그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남자친구로 생각하거나 연애 감정을 느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비르의 변호사가 보라 양을 신문하자 보라 양의 진술이 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가 2014년 여름경에 다닌 음악학원의 학원비는 누가 지불해줬나요? 아저씨요. 제가 갚을 테니까 다니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돈을 어떻게 줬나요? 만나서 줬어요. 이 사건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그럼 여름에 만난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악학원은 까먹었어요. 말하니까 지금 생각났어요. 변호사는 보라 양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 위해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보라 양은 2014년 봄인지 아니면 성폭행을 당한 후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아저씨를 불러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사비르와 보라 양 그리고 남동생 셋이 만나면 사비르가 보라 양에게 이쁜이라고 부르곤 했고 보라 양은 사비르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장난치기도 했다며 연인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보라 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이 보라 양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애무한 순서, 했던 말,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비르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사비르에게 징역 6년 40시간의 성폭력 7kg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비리는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 보라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자신이 지적장애인임을 몰랐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적장애를 의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 대학에도 합격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보라양이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보라양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보라양의 남동생이 법적 증언을 시작하자 사건은 1심과 다르게 피고인 사비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기억의 오류보다 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졌고요. 그래서 유죄, 징역 6년이 선고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2심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도 사건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른 기억이 헷갈리는 게 왜 이것만 기억하고 저건 헷갈리는 거냐 이러면서 신빙성 이것도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변호사는 당연히 그러죠. 보라가 사실은 무서워서 어머니나 네. 한테 안 만났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만난 이유가 보라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랑 어울리는데 자기가 돈이 없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보니까 그 사비르가 생각나서 사비르한테 돈을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한테 그걸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보라 양의 일종의 그 사비를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춘 거지.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네. 그리고 얘는 초등학생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쟤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가 공격하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네. 수 있다는 것을 검사나 수사관들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왜 그것만 거짓말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숨긴 거죠. 이게 그 남동생 증언이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남동생이 당시 법정 증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내가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사비르네 집에 누나랑 자주 놀러 갔었다. 나는 가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아저씨가 나가 놀라고 해서 나갔기 때문에 집에 누나랑 아저씨랑 둘만 있는 날이 많았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 남동생 증언에 항소심 재판부가 동생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고 피고인의 집에도 자주 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과 부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지적장애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동생에도 지적장애 등급은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법정에서 변호사는 교묘하게 이제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는 실제로 보라라든가 보라의 남동생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죄가 날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이 2심 공판 검사가 빼버린 거거든요. 빼트려버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부분을 잘 보면은 이거는 되게 쉽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지적장애 피해자에 대한 그리고 그 참고인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망친 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쪽짝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팽.
아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1심에서는 분명히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항소심은 좀 달라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가 화를 내며 추궁했으며 임신 중절 수술 비용 400만 원이 없다고 걱정하는 말을 하였는 바 피해자의 임신을 알게 된 직후의 상황, 특히 어머니의 추궁에도 성관계를 숨기려고 한 정황에 비추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어머니의 추궁이 무섭기도 하고 임신 중절 수술 비용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단 한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 아이가 지적장애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 중절수술 비용 문제, 경제적 문제,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만났어. 네. 근데 피고인을 경제적 도움을 만난 것과 강간을 당한 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엄마의 동거인이니까 네. 얼굴을 아니까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강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강간도 있듯이. 네. 이걸 이렇게 판사한 항소심 재판소의 판사를 제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말하자면 두 가지를 분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비를한테 원조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적으로도 그 화대로서 그 성관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지적장애를 가지고 또 미성년에서 바로 넘어온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의 인권을 이런 바보 같은 판결로, 물론 거짓 진술했을 수 있죠. 무서워서, 또 장애가 있으니까. 네. 그럼 그걸 보호하라고 법이란 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도 뭐 문제가 된 이제 뭐 여러 사회 이슈 중에서 미성년자 시절에 뭐 과연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미성년자는 그만큼 성인 남성이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통제하기 성적으로, 쉽죠. 네,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럼요. 사회가 판단하는 것인데, 이 지적 장애라는 것 역시나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판결에선 그러지 못했다. 전혀 보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아이를 이용해서 네. 자기의 성적인 그 도구로 사용했던 놈을 그냥 무죄로 풀어준 거예요. 법적으로 제대로 된 기소와 수사와 재판이 안 된 것 때문에. 네. 보라 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후에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 가정은 이 무죄 판결 이후에 어머니와 딸과 남동생은 아마 굉장히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럼요. 균열이 예. 있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도움을 못 받아서. 우리나라 법원이 좀 이런 여러 가지 상식에 기초한 판단이 향후에는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 사건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